같은 회의실에서 같은 말을 듣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빨개져서 변명을 늘어놓고 다른 한 사람은 미소까지 지으며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IQ도 아니고 성격도 아닙니다. 의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최근 과학자들이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감정을 만드는 뇌 부분과 감정을 컨트롤하는 뇌 부분이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치 차의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따로 있는 것처럼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엑셀레이터만 열심히 밟고 브레이크가 있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멘탈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 문제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금부터 전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면 눈에 띄는 패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반응이 느려요. 누가 날카로운 말을 던지면 바로 반응하지 않고 2초에서 3초 정도 공백을 두거든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이번 프로젝트 망쳤네요 라고 말했을 때 0.1초 만에 제 잘못이 아니에요 하고 튀어나오는 말과 3초 쉬고 나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나요? 라고 나오는 말의 차이를요. 뇌에는 감정 센서와 이성 브레인이 있는데요. 감정 센서는 번개처럼 빨라요. 0.1초 만에 위험해? 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이성 브레인은 좀 느려요. 잠깐 진짜 위험한가? 아니면 그냥 피드백인가? 라고 판단하려면 0.3초 정도 걸려요. 2초에서 3초라는 공백은 이 느린 경로가 제대로 작동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갈등 상황에서 즉각 반응한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반면에 2초 정도 기다린 사람들은 70% 이상이 상황을 잘 풀어냈고요. 딱 2초의 차이예요. 숨 한 번 크게 쉴 시간. 두 번째는 감정을 정교하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냥 짜증나가 아니라 지금 약간 당황스럽네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뇌는 단어에 반응합니다. 짜증나 라고만 하면 뇌가 오케이, 경보 계속 울려 하고 경보 모드를 유지해요. 그런데 이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실망감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뇌가 이건 분석할 문제구나 하고 모드를 바꾸는 거예요.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뇌가 완전히 다른 회로를 작동시킨 겁니다. 재미있는 건 감정 어휘가 풍부한 사람들이 불안 문제로 고생할 확률이 훨씬 낮다는 거예요. 감정을 정확히 이름 붙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감정을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의사가 병명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요. 세 번째는 상황을 다시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대신 저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로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이게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상사가 당신한테 짜증을 낸다면 그건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상사가 위에서 압박을 받고 있을 수 있거든요. 같은 상황인데 나를 공격한다고 보면 방어하게 되고 저 사람이 힘들구나로 보면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은 10년 후 건강검진 결과가 확연히 달랐어요. 심장질환도 적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낮았고요. 단순히 기분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몸의 생리적 반응까지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호르몬을 바꾸고 호르몬이 건강을 바꾸는 거예요. 주어를 나에서 상대로 옮기는 순간 뇌는 당사자 모드에서 관찰자 모드로 전환되거든요. 축구 경기를 직접 뛰는 선수와 해설자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네 번째는 몸의 신호를 잘 읽어요. 여유로운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올 때 가슴이 답답하다, 목이 조이는 느낌이다, 얼굴이 뜨겁다처럼 몸의 변화를 정확히 포착합니다. 감정이라는 게 사실 몸의 신호들이 모인 거거든요. 심장이 뛰고 호흡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되는 이런 신체 변화를 뇌가 해석해서 나 지금 화났구나가 되는 거예요. 감정은 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몸의 감각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순간 그 감각이 나라는 정체성에서 분리되기 시작해요. 나는 화났다가 아니라 내 몸에 화라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로 바뀌는 거죠. 이 차이가 엄청나요. 하나는 나 이퀄하고 다른 하나는 아니거든요. 자기 심장 박동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감정 조절을 2배 이상 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몸의 신호를 잘 읽을수록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호흡이에요. 여유로운 사람들은 긴장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느려지거든요. 이게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몸에 각인된 패턴이에요. 뇌에 호흡을 느리게 만드는 특정 회로가 있고 이게 작동하면 감정 센서로 직접 안전해 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해요. 호흡 자체가 뇌에게 지금은 괜찮아
라는 생물학적 메시지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공황 상태일 때 호흡이 어떻게 되나요? 짧고 빨라지죠. 반대로 편안할 때는요? 길고 느려지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게 양방향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호흡을 바꾸기도 하지만 호흡이 감정을 바꾸기도 해요. 4초 들이쉬고 6초에서 8초 정도 내쉬는 패턴을 하루에 두세 번만 반복해도 몸의 긴장 시스템 자체가 바뀝니다. 마치 온도 조절기의 설정 온도를 바꾸는 것처럼요. 이 5가지 패턴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즉각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기술들이에요. 자극이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선택의 여지를 만드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요. 여유로운 사람들은 그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매력을 발산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예측 가능하니까요.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졌어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뇌가 끊임없이 경계 태세를 유지합니다. 반면 여유로운 사람은 예측 가능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반응의 폭이 일정하거든요. 10년 넘게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면 정서가 안정적인 리더가 있는 팀은 이직률이 40% 이상 낮고 생산성도 30% 이상 높았어요. 팀원들 인터뷰를 보면 공통적으로 안심이 된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 전염되기 때문이에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상대방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만듭니다.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불안도 올라가고 평온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내 긴장도 내려가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심장 박동이 3분에서 5분 안에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여유로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언어적 신호 때문이에요. 의사소통에서 실제 단어는 7%만 차지하고 목소리 톤이 38%, 몸짓이 55%를 차지한다는 거 아세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압박 상황에서 이 비언어 요소가 완전히 무너져요. 목소리가 떨리고 시선이 흔들리고 손이 떨리고 자세가 움츠러들죠. 반면 여유로운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비언어적 신호가 안정적입니다. 목소리 톤이 일정하고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자세가 무너지지 않아요. 첫 만남 실험에서 비언어 신호가 안정적인 사람을 90% 이상이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 불안정한 사람은 30%만 신뢰했어요. 같은 말을 해도 전달 방식이 다르면 신뢰도가 3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머리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감정에 휘둘릴 때 뇌의 작업 공간이 감정 처리에 다 소진돼요. 남은 자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화 중에 말문이 막히고 논리가 무너지고 엉뚱한 말이 나옵니다. 반면 여유로운 사람은 감정 조절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머리를 문제 해결에 쓸 수 있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이 창의적 문제 해결에서 50%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연구도 있고요. 같은 상황인데 한쪽은 감정의 자원을 쓰고 다른 쪽은 문제 해결의 자원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든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안정적인 사람 주변에 모이려고 하거든요. 진화적으로 보면 감정이 불안정한 사람은 집단의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한 사람은 집단의 생존 확률을 높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누적되면 인맥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됩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임원들의 추천 네트워크가 평균 3배 컸고 이게 승진 속도로 연결됐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핵심은 의식의 이중 구조입니다. 우리 안에는 2가지 완전히 다른 모드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지금 화가 났다처럼 감정과 내가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예요. 이때는 감정을 직접 경험하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다른 하나는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있구나처럼 감정과 내가 분리된 상태죠. 이때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최근 연구가 혁명적인 이유가 바로 이 두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감정을 만드는 회로와 감정을 조절하는 회로가 다른 거예요. 더 흥미로운 건 두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화를 느끼면서 동시에 그 화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래층에서는 감정이 만들어지고 위층에서는 그 감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2층 건물에서 1층에선 파티가 열리고 있고 2층에선 그 파티를 창문 밖에서 조용히 관찰하는 것처럼요.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한 그룹은 나는 지금 어떤 느낌이지? 라고 물었고 다른 그룹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철수는 지금 어떤 느낌이지? 라고 물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1인칭 그룹은 자기 참조 영역이 강하게 활성화됐는데 3인칭 그룹은 그 영역이 7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대신 타인을 생각할 때 쓰는 영역이 켜졌습니다. 단어 하나만 바꿨는데 뇌가 이건 나의 문제에서 이건 관찰 대상으로 완전히 전환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전환이 힘이 안 든다는 거예요. 보통 감정 조절은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다른 관점에서 보자 같은 전략들은 뇌의 실행 기능을 크게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피곤할 때는 이런 전략이 작동을 안 해요. 참을 힘이 없다는 표현이 실제로 과학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3인칭 전환은 달랐어요. 감정 반응은 줄었는데 통제 영역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자동으로 타인에 대해 생각하는 모드로 전환되는데 이 연결이 너무 강해서 자기 이름을 불러도 뇌가 타인을 생각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관점을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가 뇌의 모드를 자동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힘들이지 않는 감정 조절이에요. 메타인지라는 말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에 대한 생각, 감정에 대한 감정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하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정신 건강도 좋고 의사결정도 잘하고 장기 목표 달성률도 2배 이상 높았어요. 여유로운 사람들의 비밀은 바로 이 관찰자 의식이 항상 켜져 있다는 겁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위층의 관찰자가 동시에 작동해요. 아, 지금 내 감정 센서가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지금 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있네. 이건 실제 위험이 아니라 과거 기억에서 비롯된 반응이야.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동화되어 있으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아요. 파도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해변에서 파도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편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예민해. 나는 타고나길 멘탈이 약해. 나는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 타고난다고 믿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정체성의 핵심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믿음이 실제로 뇌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고정 마인드셋 사람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고 틀렸다고 피드백을 줬더니 뇌가 실수를 감지하고 학습 모드로 전환될 때 나오는 신호가 50%나 낮게 나타났어요. 실수를 내가 능력이 없다는 증거로 해석하기 때문에 뇌가 방어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학습이 차단돼요. 역시 난 안대로 끝나버리죠. 더 위험한 건 동일시예요. 나는 예민하다고 믿으면 예민함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면 예민한 증거만 선택적으로 수집하게 돼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으면 역시 나는 예민해? 라고 확인하고 이 확인이 다시 믿음을 강화합니다. 자신을 예민한 사람이라고 정의한 사람들이 실제로 3년 후 불안 민감도가 40%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어요. 믿음이 현실이 된 겁니다. 나와 감정이 완전히 붙어버리면 감정이 커질 때마다 나도 커지고 감정이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져요. 나 화가 되면 화가 사라졌을 때 나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정을 놓을 수가 없어요. 관찰자가 없으니까 탈출구가 없는 겁니다. 감정의 감옥에 갇히는 거죠. 통계는 더 냉정해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을 10년 추적한 결과 우울증이 30% 이상 높고 불안장애도 30% 가까이 높았어요. 직업 만족도는 2배 이상 낮고 연봉 증가율도 낮고 인간관계 만족도도 40% 가까이 낮았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는 믿음 하나가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믿음이 운명을 만드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게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경우 자녀도 같은 믿음을 가질 확률이 70% 이상이었어요. 너는 원래 그런 애야 라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뇌에 각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똑같은 말을 자기 자녀에게 하죠.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뇌는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뇌가 경험에 따라 구조와 기능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예요. 런던 택시 기사들의 뇌를 촬영했더니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 일반인보다 평균 7% 컸어요. 런던의 복잡한 거리를 외우면서 물리적으로 뇌가 변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택시 운전을 오래 할수록 그 영역이 더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경험이 뇌를 조각하는 거죠. 저글링 연구도 유명해요. 성인들에게 3개월 동안 저글링을 가르쳤더니 관련 뇌 영역의 회백질이 평균 5% 증가했어요. 고작 92일 만에 뇌의 물리적 구조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저글링을 그만두자 3개월 후 그 영역이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쓰지 않으면 줄어드는 거죠. Use it or lose it 원칙이 뇌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명상 연구는 더 놀라워요. 8주간 명상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들이 감정 센서의 크기가 줄어들고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은 커졌어요. 8주예요. 56일 만에 감정을 만드는 회로가 약해지고 조절하는 회로가 강해진 겁니다. 나는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학습 관련 뇌 영역의 활성이 30% 이상 높았고 새로운 연결이 더 활발하게 형성됐어요. 믿음이 생물학을 바꾸는 거죠. 나이는 상관없어요. 70대, 80대도 훈련하면 뇌가 변합니다. 관찰자 의식도 훈련이 가능해요. 12주간 메타인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 생각과 반추가 40% 이상 감소했어요. 훈련을 통해 이 영역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믿음만 바꿔도 변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지능은 타고난다고 가르치고 다른 그룹에게는 뇌는 근육처럼 훈련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똑같은 수학 문제를 줬어요. 성장 마인드셋을 배운 그룹이 수학 성적이 평균 30% 상승했습니다. 새로운 수학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뇌에 대한 믿음만 바꿨을 뿐인데 학습 능력이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관찰자 의식을 깨우는 4주 프로그램을 알려드릴게요. 1주차는 언어적 분리 훈련입니다. 하루에 3번만 감정을 3인칭으로 표현해보세요. 아침에 1번, 점심 먹고 1번, 잠들기 전에 1번이면 돼요. 철수는 지금 피곤하구나. 영희는 지금 약간 불안해하고 있네. 민수는 기대감을 느끼고 있어.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엄청 어색합니다. 자기를 3인칭으로 부르는 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3일에서 4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일주일 정도 하면 감정과 나 사이에 미묘한 공간이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주차는 신체 감각 포착 훈련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하세요. 가슴이 답답하다, 목이 조이는 느낌이다, 어깨에 긴장이 들어간다, 얼굴이 뜨겁다, 손에 땀이 난다. 이런 식으로 신체 감각을 하나하나 이름 붙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그냥 지금 이런 감각이 있구나 하고 관찰만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2주간 하면 심장 박동 감지 정확도가 40% 가까이 증가하고 감정 조절도 같이 올라가요. 3주차는 시간적 거리두기 훈련입니다. 감정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연습이에요. 10분 전에 나는 화가 났었다. 아까 나는 당황스러웠었다. 이런 식으로요. 시간적 거리를 두면 심리적 거리도 같이 생깁니다. 현재 시제보다 과거 시제로 감정을 표현할 때 감정 강도가 3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어요. 나는 화났다와 나는 화났었다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4주차는 메타인지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딱 한 줄만 적으세요. 오늘 내가 관찰자였던 순간은? 그리고 그 순간을 기록하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날카롭게 말했을 때 2초 멈췄다. 상사한테 지적받았을 때 가슴 두근거림을 관찰했다. 이런 식으로요. 성공한 순간만 기록하세요. 실패한 순간은 적지 마세요. 뇌는 주목하는 것을 강화하거든요. 성공을 기록하면 성공 회로가 강화됩니다. 이 4주 프로그램의 핵심은 점진적으로 쌓아간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하나씩만 추가하는 겁니다. 1주차에는 3인칭만, 2주차에는 3인식, 신체 감각, 3주차에는 3인칭, 신체 감각, 과거형, 4주차에는 전부 일기. 이렇게 단계적으로 쌓아가면 뇌가 새로운 패턴을 자연스럽게 습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직이라는 단어예요. 못한다가 아니라 아직 못한다. 나는 감정 조절을 못해가 아니라 나는 아직 관찰자 모드를 훈련하지 않았을 뿐이야. 이 단어 하나가 고정 마인드셋을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꿔줍니다. 아직이라는 단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도전 과제 완수율이 거의 50% 가까이 높았어요. 단어가 믿음을 만들고 믿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 사례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서 작은 실수에도 자책이 심했던 30대 초반 박 과장이 있어요. 나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죠. 프로젝트가 조금만 꼬여도 며칠씩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메타인지 훈련을 시작하면서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자기가 자책할 때 쓰는 언어 패턴이 있더래요. 역시 나는, 또 나는, 맨날 나는 이런 단어들인데 관찰하기 시작하니까 자책이 일종의 습관이란 게 보이더래요. 이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고 오히려 자기를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관찰자가 되는 법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그게 전부를 바꿨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안 되네 하면 안 돼요. 뇌의 신경회로가 바뀌고 새로운 행동이 자동화되는데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해요. 빠르면 18일, 느리면 254일까지 차이가 나는데 평균이 66일이에요. 2개월 정도 투자하면 평생 쓸 수 있는 도구를 얻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안 될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빠졌다고 나는 역시 안 될가 아니라 어제 못했으니 오늘 다시 하면 되지예요. 이게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실패는 훈련의 일부예요. 감정에 휩쓸렸다는 걸 나중에 깨닫는 순간조차 관찰자 의식이 작동한 증거예요. 아, 나 또 삼켜졌네. 이 자각 자체가 성장입니다. 완벽한 관찰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관찰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1%씩만 개선되어도 1년 후엔 37배가 돼요. 복리의 마법이 뇌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훈련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감정을 관찰한다는 게 감정을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화내면 안 돼가 아니라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괜찮아. 화는 자연스러운 거야. 그리고 나는 이 화를 보고 있어요. 자기 자비가 높을수록 회복력이 2배 이상 높았어요. 자기를 비난하면 변화가 안 됩니다. 자기를 수용해야 변화가 시작돼요. 자신에게 하는 말투가 뇌를 바꿔요. 나는 왜 이래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가 신경회로를 강화시킵니다. 당신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을 가진 존재일 뿐이에요. 이 구분을 아는 순간 여유가 시작됩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관찰자 의식 스위치를 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스위치는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지금 켜면 됩니다. 여유로운 사람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당신도 여유로운 사람입니다.